김일성 종합대학에서 22년간 주체사상을 가르쳐온 부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당에서 내려온 비판 자료를 분석하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반박해야 할 그 자료가 도저히 반박이 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 자료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고 그것이 22년의 믿음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제가 처음 강단에 선 건 26살 때였어요. 김일성 종합대학 철학부 주체사상 강의실. 분필을 쥔 손이 살짝 떨렸던 그날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수십 명의 학생들이 새 교재를 펼치고 제 말 한마디 한마디를 빠짐없이 받아 적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 믿음은 이후 오랜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의심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평양 모란봉 자락에서 태어나 자란 저는 어릴 적부터 남들보다 조금 특별한 환경에서 살았어요. 아버지가 당 간부였던 덕에 배급도 넉넉했고 겨울에도 연탄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배급이 넉넉하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 시절 장마당에 나가보면 여인 얼굴들이 가득했는데 저희 집은 그런 걱정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 학교 가는 길이면 모란봉 공원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는데 가을엔 낙엽 냄새가, 봄엔 진달래 향기가 났어요. 그 냄새가 지금도 가끔 코끝에 닿는 것 같습니다. 명절이면 어머니가 두부와 돼지고기를 넣어 끓인 두루치기 냄새가 온 집 안에 가득했고 설날 아침엔 온 가족이 둘러앉아 떡국을 먹었어요. 저는 그게 모두 당연한 삶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북한에서도 꽤 운이 좋은 편이었어요. 대학에 들어가 주체사상을 공부하면서 저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주체사상이란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철학이에요. 자기 운명은 자기 힘으로 개척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었습니다. 거기에 수령님의 영도를 받아 인민이 하나로 뭉친다는 논리가 덧붙여졌어요. 저는 그 말이 진심으로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돈과 경쟁에 지배당하는 것과는 다른 진정한 인간 해방의 철학이라고 굳게 믿었어요.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그 논리를 설명할 때면 저 스스로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때의 저는 정말로 가슴을 두드리며 믿었어요. 강의가 잘 풀리는 날이면 학생들의 눈빛에 작은 불꽃이 일었습니다. 그 눈빛이 저를 살게 했어요. 퇴근길에 아내와 어깨를 나란히 걷다 보면 그 뿌듯함이 온몸에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둘 다 이 나라를 위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넉넉해졌어요. 26세 강단에 선 이후로 22년이 흘렀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학교 안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부교수 직함도 생겼고 제자들이 졸업 후 당 기관이나 연구소에 배치를 받으면 이따금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아내는 같은 대학 부속 중학교에서 교원 생활을 했고 아들은 10년 군 복무를 마친 뒤 평성 인근 공장에 배치받아 나름대로 제 삶을 꾸려가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그럭저럭 잘 사는 집안처럼 보였겠지요. 저 역시 그 시절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는 삶이었어요. 강의는 늘 비슷한 흐름이었습니다. 수령님의 교실을 인용하고 주체사상의 논리 구조를 설명하고 학생들이 그것을 받아 적는 방식이었어요. 제가 말하는 동안 강의실은 조용했고 학생들의 시선은 언제나 칠판을 향해 있었습니다. 누군가 질문을 해도 저는 언제나 교과서적인 답을 내놓았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었습니다. 20년 넘는 세월이 그 틀 안에서 흘러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낌새가 오기 시작한 건 한 학기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새 학기 강의 자료를 준비하면서 저는 오래된 철학 문헌들을 다시 뒤적이게 됐어요. 헤겔의 변증법, 마르크스의 유물론, 그리고 주체사상이 어떻게 그것들과 구별되는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자료들이었습니다. 강의를 더 탄탄하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한 번 더 철저하게 공부하면 그 믿음이
더 단단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뭔가 잘 설명이 안 되는 구석들이 눈에 걸렸어요. 논리가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었습니다. 처음엔 내가 아직 덜 공부한 탓이겠지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한 달쯤 지났을까요? 그 찜찜함은 가시지 않았어요. 논리라는 건 한 번 구멍이 보이기 시작하면 자꾸만 구멍이 눈에 들어오는 법입니다. 밤에 책상 앞에 앉으면 그 생각이 먼저 떠올랐어요. 선생님, 주체 사상에서 말하는 자주성이란 결국 수령님의 지도를 따르는 것 아닙니까? 어느 날 강의가 끝난 후 학생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어왔습니다. 눈빛은 반항적이지 않았어요. 그저 순수하게 궁금해서 묻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말문이 막혔다가 이내 평소처럼 교과서적인 답을 내놓으며 그 자리를 넘겼어요. 그 학생이 강의실 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뭔가 뒷맛이 개운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느낌을 억누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랫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지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22년 동안 가르쳐온 것들이 머릿속에서 한 줄씩 지나갔어요. 강의실의 냄새, 손가락에 베어든 분필 가루, 열심히 받아 적던 학생들의 얼굴. 저는 그 모든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게 22년 동안 저를 지켜준 확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학생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아주 작고 낯선 목소리가 속에서 올라왔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말인가? 그 목소리는 금세 사라졌어요. 22년의 믿음이 그것을 꾹 눌러버렸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그저 잠시 숨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결국 저의 삶을 바꾸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 찜찜한 느낌을 가슴 한켠에 묻어둔 채 며칠이 지났어요. 강의는 늘 그래왔던 대로 이어졌고 저도 평소처럼 교단에 서서 분필을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그런데 속은 달랐습니다. 22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무언가가 아주 가늘게 떨리기 시작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부장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별다른 설명 없이 연구실로 오라는 전갈이었어요. 들어가 보니 책상 위에 두툼한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학부장이 봉투를 제 쪽으로 밀며 말했어요. 남조선 대학에서 쓰는 철학 교재들이요. 비판 자료 작성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강 동무가 맡아주시오. 그분이 자리를 비운 뒤 저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비판문을 써야 하니 꼼꼼히 읽어야 했습니다. 상대의 논리를 알아야 반박할 수 있는 법이니까요. 그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어요. 저는 그 자료들이 얼마나 허술하고 자본주의적 편향으로 가득한지를 조목조목 짚어낼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장을 넘기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교재 곳곳에 학생들이 달아놓은 것으로 보이는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인쇄본이었으니 실제 학생의 손글씨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본문 안에 교수와 학생이 주고받은 토론 내용이 그대로 실려 있었습니다. 학생이 교수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도 있었어요. 교수는 그 반박을 틀렸다고 누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질문으로 되받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부분을 멍하니 들여다봤어요. 우리 강의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교수의 말에 학생이 반박을 한다는 것, 그리고 교수가 그것을 틀렸다고 하지 않는다는 것, 그 자체가 저에게는 낯설고 이상한 풍경이었어요. 우리에겐 정해진 답이 있었습니다. 교수는 그 답을 전달하는 사람이었고 학생은 그것을 받아 적는 사람이었어요. 며칠을 두고 자료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처음엔 비판할 거리를 찾으려 했어요.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제 손이 비판문 용지보다 여백에 뭔가를 메모하는 쪽으로 자꾸 움직였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이 논리는 어디서 나온 걸까? 그런 메모들이 쌓여갔어요. 한 챕터가 특히 오래 눈에 걸렸습니다. 철학에서 진리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질문과 검증을 통해 다가가는 것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건 우리가 배우고 가르쳐온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에게 진리는 이미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수령님의 교시가 곧 진리였어요. 그 대목을 3번쯤 다시 읽었습니다. 비판하려면 반박을 써야 했어요. 그런데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논리적으로 틀린 부분을 찾아야 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22년 동안 학생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왔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진리가 왜 반박이 안 되는 건지를 저는 갑자기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비판문은 기한이 훨씬 지나서야 제출됐어요. 써놓고 나서도 뭔가 공허했습니다. 학부장은 아무 말 없이 받아갔어요. 저는 연구실로 돌아와 의자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대학 교정이 내다보였어요. 학생들이 두꺼운 책을 끌어안고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도 저들처럼 저 길을 걸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가르쳐야 할 것들이 세상에 가득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진리는 이미 제 손 안에 있다고 믿었어요. 지금은 그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쯤 지났을까요? 저는 강의 시간마다 학생들의 눈빛을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바라보게 됐어요. 받아 적느라 고개를 숙인 그 아이들이 저도 모르게 안쓰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배우는 것이 정말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강의 중간중간에 불쑥불쑥 끼어들었어요.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애써 다음 문장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겨난 의문이란 닫으려 할수록 더 커지는 법이에요. 저는 그때부터 뭔가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 준혁이는 10년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했어요. 18에 입대해서 28에 제대했으니 가장 팔팔한 청춘을 고스란히 군복 속에서 보낸 셈이었습니다. 제대하던 날, 역 플랫폼에서 아들을 처음 마주했을 때 저는 순간 말을 잃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준혁이는 입대 전에 마른 청년이었는데 돌아온 아이는 얼굴에 세월이 내려앉은 사내였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웃음이 사라진 얼굴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밥상을 마주하고 앉았는데 준혁이는 말이 없었어요. 아내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 집에 왔으니 좀 쉬어라. 아버지가 알아서 해줄 거야. 아들은 잠자코 숟가락만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아들의 눈빛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배치 문제가 시작된 건 제대 후 1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준혁이의 직장 배치를 놓고 담당 기관을 몇 차례 드나들었어요. 저는 솔직히 제가 김일성 종합대학 부교수라는 직함이 어느 정도는 힘을 써줄 거라 기대했습니다. 22년 동안 당을 위해 일해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직접 나서서 뭔가 부탁하는 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지만 그래도 아들 하나 번듯한데 보내는 것쯤은 될 거라 생각했어요. 결과는 평성 인근 공장 배치였습니다. 담당자는 서류를 내밀며 무표정하게 말했어요. 배치는 이미 확정됐습니다. 이에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준혁이는 제 옆에서 묵묵히 걸었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어깨를 바라보면서 22년 동안 강단에서 외쳐온 말이 귓속에서 울렸어요. 인민이 주인인 나라. 모든 것은 인민을 위해 존재한다. 그 말들이 그날따라 유난히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공장은 집에서 꽤 먼 곳이었어요. 준혁이는 한 달에 한두 번 집에 들어왔습니다. 올 때마다 얼굴이 더 거칠어져 있었어요. 손바닥엔 굳은 살이 박혔고 눈 아래엔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혁이가 밥을 먹다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어요. 아버지, 저 왜 이러고 사는 겁니까? 저는 그 말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당을 믿고 따르면 된다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다가 그냥 삼켜졌습니다. 아들은 그날 밥을 절반도 먹지 않고 일어섰어요. 그날 밤 아내와 나란히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자는 게 아닌 것 같았어요. 한참 만에 아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우리 이렇게 사는 거 맞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교수라는 직책은 꽤 대접받는 자리입니다. 배급도 일반 주민보다 나은 편이고 당의 눈길도 상대적으로 따뜻한 편이에요. 저는 그 안에서 제 자신이
꽤 괜찮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직함이 아들 하나 제대로 된 일자리에 보내지 못했어요. 22년 동안 쌓아온 게 그게 전부였다는 사실이 그날 처음으로 똑바로 보였습니다. 그 무렵부터 저는 강의 준비를 할 때 예전과 다른 감각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주체 사상 교재를 펼치면 예전엔 당연하게 넘어가던 문장들이 자꾸 눈에 걸렸습니다. 인민은 주인이다. 라는 문장 아래에 준혁이의 굳은 살 박힌 손이 겹쳐 보였어요.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한다. 는 문장 아래엔 무표정하게 서류를 내밀던 담당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강의 시간의 목소리가 예전만큼 크게 나오지 않았어요. 학생들이 눈치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분필을 들었지만 속은 전과 달랐어요. 22년이라는 시간이 조금씩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무서웠어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어느 아침이었어요. 출근을 하려고 대학 현관을 들어서는데 복도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서서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면 금방 입을 다물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는 걸 느꼈어요. 같은 철학부의 리성국 교수가 전날 밤 보위부에 끌려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혐의는 불순사상 유포였어요. 리 교수는 제가 20년 넘게 함께 일해온 동료였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강의 외에 특별히 눈에 띄는 행동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룻밤 새 사라진 거예요. 저는 그날 강의를 어떻게 마쳤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분필을 들고 칠판 앞에 섰는데 말이 입에서 나오긴 했지만 무슨 말을 했는지 스스로도 몰랐어요. 강의실 문을 나서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연구실에 돌아와 앉아서 저는 가만히 지난 몇 달을 되짚어봤어요. 비판 자료를 분석하면서 남겨뒀던 메모들, 비판문을 제때 제출하지 못했던 일, 강의 시간에 목소리가 작아진 것, 그것들이 머릿속에서 한 줄로 이어졌습니다. 누군가 보고 있었다면 충분히 수상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리 교수보다 제가 더 눈에 띄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나라는 걸 그날 저는 알았어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리 교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내는 제 얼굴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어요.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있었어요.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저는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떠나야 할 것 같소. 말을 내뱉고 나서야. 그게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실감이 났어요. 22년의 삶, 교수 직함, 이 도시, 이 나라, 그 모든 걸 등지겠다는 말이었으니까요. 아내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가슴을 쳤습니다. 준혁이에게는 며칠 후 말했어요.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짧게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28 된 아들이 그 무게를 고스란히 받아안는 것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준비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진행됐어요. 브로커를 연결받는 데만 한 달이 걸렸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돈도 필요했습니다. 오랫동안 모아둔 것들을 하나씩 처분했어요. 겉으로는 평소와 똑같이 출근하고 강의하고 퇴근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살아야 했어요. 그게 가장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입은 웃고 있는데 속은 다른 곳에 가 있는 나날이었어요.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에 혼자 거실에 나와 앉았어요.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의 밤이 내다보였어요. 가로등 불빛 몇 개가 어둠 속에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오래 바라봤어요. 이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도시에서 공부하고 가르치고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어요. 골목 하나하나에 제 기억이 묻어 있었습니다. 모란봉 공원의 봄바람, 대동강 다리 위에서 바라본 노을, 집 앞 담장에 피던 작은 꽃들, 그것들이 그날 밤 유난히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향이란 떠나려 할 때 가장 크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그날 밤엔 하나하나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한동안
그 감각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준혁이 방 쪽을 바라봤어요. 문틈 아래로 불빛 하나 없었습니다. 아들도 자는 게 아닐 거라는 걸 알았어요. 날이 밝으면 우리는 이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이 도시에 작별을 구했습니다. 소리 없이, 아무도 모르게 긴 작별이었어요. 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셋은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집을 나섰어요. 짐은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가방 하나씩이었어요. 평생 모은 것들을 두고 나오는 일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발걸음은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돌아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골목을 걸어 나왔어요. 브로커가 정해준 경로대로 움직였습니다. 기차를 2번 갈아타고 버스를 한 번 더 탔어요. 사흘이 걸렸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우리 셋은 서로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눈빛으로만 괜찮냐고 묻고 눈빛으로만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검문이 있을 때마다 심장이 목 끝까지 올라왔어요. 브로커가 건네준 서류를 내밀 때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을 들키지 않으려고 주먹을 꼭 쥐었어요. 두만강에 닿은 건 늦은 밤이었습니다. 브로커가 강과 숲을 뒤에 우리를 세워두고 주변을 살폈어요.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한겨울이었어요. 강물 위로 얇은 얼음이 군데군데 얼어 있었고 그 사이로 검은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강을 바라보면서 솔직히 무서웠어요. 평생 책상 앞에 앉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강을 건너본 적도, 이런 추위 속에서 몸을 움직여 본 적도 없었어요. 저보다 아내보다 준혁이가 걱정됐습니다. 아들이 제 옆에 서서 강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옆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만은 반드시 건너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브로커가 낮은 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건너야 합니다. 순찰이 지나간 지 얼마 안 됐어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혁이는 제 왼쪽 옆에 바짝 붙었어요. 발이 물에 닿는 순간 차가움이 발목을 타고 온몸으로 올라왔습니다. 강바닥이 미끄러웠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딜 때마다 발밑이 어떤지 확인하면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을 때는 숨이 턱 막혔어요. 한겨울 강물이라는 게 그냥 차가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몸이 굳는다는 게 어떤 건지 그날 처음 알았어요. 중간쯤 왔을 때 아내가 발을 허트렸습니다. 제가 잡고 있던 손에 힘을 줬어요. 아내가 가까스로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불빛이 스치는 것 같았어요. 모두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숨을 참았어요. 몇 초가 몇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불빛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쪽 강둑에 발을 올려놓는 순간이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브로커가 빨리 움직이라고 손짓을 했어요. 숲을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젖은 옷이 바람에 닿자 추위가 더 깊게 파고들었어요. 준혁이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잡았어요.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여러분, 강 하나를 건넜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 하나가 전혀 다른 세상으로 저를 데려다 놨어요. 뒤를 돌아보면 거기가 제가 나고 자란 땅이었습니다. 앞을 보면 저는 거기가 어떤 곳인지도 몰랐어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 뭔가 다른 감각도 함께 있었어요.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준비해둔 차가 숲을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셋은 차 안으로 들어가 몸을 웅크렸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아내가 제 손을 꼭 쥐었어요.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어두운 들판이 흘러갔어요. 우리가 건너온 강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북한을 떠났어요. 중국 땅을 밟으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강을 건넌 것만으로도 자유에 한 발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어요. 강을 건넌 다음 날부터 우리는 또 다른 종류의 두려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데려다 놓은 곳은 연변 조선족 자치주 근처의 작은 농가였어요. 주인은 60이 넘은 조선족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우리를 보자마자 말없이 안으로 들이고는 따뜻한 옥수수죽을 내왔어요. 저는 그 죽 한 그릇을 받아들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여러 번 도왔던 분이었습니다. 많은 설명 없이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셨어요. 낮에는 절대 밖에 나가지 말 것, 불필요한 소리를 내지 말 것, 낯선 사람이 오면 창고 안으로 숨을 것. 그 규칙들을 짧게 일러주시고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농가에 머문 건 2달쯤이었어요. 낮에는 창고 안에서 지냈습니다. 바깥에서 자동차 소리만 들려도 숨을 죽였어요. 중국 공안이 단속을 나온다는 소문이 돌 때면 할머니가 창고 문을 잠그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그 소리가 날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자물쇠 안쪽과 바깥쪽이 이렇게 다른 세상일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낮이 지나면 해가 질 무렵부터 농장 일을 도왔어요. 밭을 갈고 짐을 나르고 창고를 정리했습니다. 평생 강단에 섰던 손으로 흙을 파는 일이었어요. 처음엔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고 그게 터지고 굳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을 내려다보니 제 손이 아닌 것 같았어요. 22년 동안 분필만 쥐던 손이었는데 어느새 흙이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저보다 빨리 적응했어요. 군 복무 때 단련이 됐던 덕인지 묵묵히 몸을 쓰는 일을 해냈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제 목까지 챙기는 날도 있었어요. 그게 고맙기도 했고 한편으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기대고 있다는 사실이 쉽지 않았어요. 할머니 농가에 머문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선교사라고 했어요.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조용하고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그분은 우리 셋의 얼굴을 차례로 보더니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이 힘드셨죠? 잘 오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북한을 떠난 이후로 누군가 그런 말을 해준 건 처음이었어요. 그분은 한참 동안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경로를 설명해 주셨어요.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태국에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건 설명을 들으면서도 알 수 있었어요. 중국에서 라오스 국경까지 이동하는 것도, 라오스를 지나는 것도 모두 위험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탈북자들이 한국에 닿으려면 그 길밖에 없었어요. 선교사님이 자리를 뜨시기 전에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사람을 돕는 건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어요. 22년 동안 저는 모든 것에 이념적 이유를 붙여왔습니다. 왜 돕느냐고 물으면 당과 인민을 위해서라고 답하는 세상에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냥 사람이니까 돕는다고 하셨습니다. 단순한 말이었는데 저한테는 아주 낯설고 아주 크게 들렸어요. 그날 밤 창고 안에서 셋이 나란히 누웠습니다. 아내가 먼저 잠든 것 같았어요. 준혁이도 고른 숨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어두운 천장을 올려다보며 그 말을 되새겼어요. 사람이 사람을 돕는 건 이유가 필요하지 않다. 22년 동안 제가 가르쳐온 철학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날 밤 제가 들은 가장 진실한 말이었어요. 선교사님이 다녀가신 후 두어 주가 더 지났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 떠날 준비를 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짐은 이미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셋은 그날 밤 할머니께 조용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한 번 꼭 잡아주셨어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동은 밤에만 이루어졌어요. 낮에는 어딘가에 숨어서 기다리고 해가 지면 다시 움직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중국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차를 여러 번 바꿔 탔고 중간에 걸어서 이동하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며칠이 걸렸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요. 감각이 무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앞사람을 따라 걷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움직이라 하면 움직였어요. 라오스 국경을 넘을 때가 가장 긴장됐습니다. 산길이었어요. 경사가 가팔랐고 길이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저는 체력이 딸렸어요. 숨이 자꾸 턱에 찼고 다리가 말을 듣지 않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말없이 제 팔을 받쳐줬어요. 아들의 손이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군 복무 10년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라오스를 지나 태국 국경에 닿았을 때는 저도 모르게 긴 숨을 내쉬었어요. 여기까지 왔다는 안도감이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태국 이민국에서 우리 셋을 붙잡아 세웠습니다. 불법 입국자였으니까요. 변명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었어요. 그냥 끌려갔습니다. 이민국 대기실은 좁고 사람이 많았어요.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구석에 셋이 붙어 앉아서 그냥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어요. 열흘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 열흘 동안 저는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여기서 북한으로 송환되는 건 아닌가? 이 먼 데까지 와서 결국 끝나는 건 아닌가?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눈을 감고 버텼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한국 대사관 직원이 왔어요. 젊은 분이었는데 유창한 한국말로 우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이제 괜찮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한국말이었습니다. 억양이 조금 달랐지만 분명히 같은 말이었어요. 그 직원이 서류를 처리하는 동안 저는 눈을 들어 준혁이를 봤습니다. 아들의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아내도 입술을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셋 다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탄 건 그로부터 며칠 후였어요. 비행기 안으로 들어서는데 승무원이 한국말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데 손이 떨렸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하자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륙하는 순간 창밖으로 방콕의 불빛들이 멀어져 갔어요.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면서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걸 믿었습니다. 평양을 떠날 때도, 두만강을 건널 때도, 산길을 넘을 때도 저는 그냥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버텼어요. 희망이라는 감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앞으로 가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비행기 안에서 처음으로 앞에 뭔가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불빛들이 점점 작아지는 걸 보면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살면서 희망을 잃어본 적 있으시죠? 그리고 그게 다시 돌아올 때가 어떤 느낌인지도 아실 거예요. 저는 그날 그 비행기 안에서 오래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22년 동안 믿어온 것들이 무너진 자리에 전혀 다른 무언가가 조용히 들어서는 느낌이었어요. 비행기는 서울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던 순간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공항 안으로 들어서는데 먼저 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천장이 높고 불빛이 환했어요. 사람들이 빠르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손에 뭔가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처음엔 그게 다 뭔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스마트폰이었어요. 하나원에 들어가서 처음 스마트폰을 받아든 날이 생각납니다. 담당 직원이 기본 사용법을 설명해줬어요. 화면을 손가락으로 밀면 페이지가 넘어간다는 것. 궁금한 게 있으면 검색창에 쳐보면 된다는 것.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검색창에 뭐든 쳐도 된다는 게 정말인가? 누가 보는 건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제가 얼마나 다른 세상에서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하나원 생활은 6달이었습니다. 한국 사회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교육을 받는 곳이었어요. 같은 처지의 분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 서로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밥상에 반찬이 가득하면 한동안 그냥 바라만 보게 되는 것. 마트에 처음 갔을 때 물건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몰랐던 것. 그런 것들이 웃음으로 나올 때도 있었고 눈물로 나올 때도 있었어요. 하나원을 수료하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한 대학에서 특강 요청이 왔습니다. 탈북 교수의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들려달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한참 망설였습니다. 강단에 다시 선다는 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결국 가기로 했습니다. 캠퍼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눈이 바빴어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 카페가 있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학생들이 보였어요. 저마다 스마트폰을 들고 있거나 노트북 앞에 앉아 있거나 친구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감시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앉아 있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유리창 밖에서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강의실에 들어서니 학생 50여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강의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뒷줄에 앉은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주체 사상을 직접 가르치셨을 때 스스로 믿으셨나요? 아니면 믿는 척 하셨나요? 저는 그 질문을 받고 잠시 멈췄어요. 북한 강의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교수에게 그런 걸 묻는 학생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은 아무렇지 않게 그냥 궁금해서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 일이었어요. 강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이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조용함 속에서 22년 전 처음 강단에 섰던 날을 떠올렸어요. 그때 저는 진리를 손에 쥐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저는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특강이 끝나고 캠퍼스를 걸어 나오면서 저는 다시 한번 그 카페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학생들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웃고 떠들고 각자의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은 오후였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 평범한 오후가 특별하게 보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22년 동안 적이라 가르쳤던 나라였어요. 지금 저는 서울 어딘가에서 준혁이 아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준혁이는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에 들어갔어요. 처음엔 낯선 것들이 많아 힘들어했지만 요즘은 제 발로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든든해져요. 여러분, 저는 가끔 창밖을 바라보다가 북쪽 하늘을 생각합니다. 평양의 모란봉, 대동강, 골목의 냄새, 그리운 것들이 여전히 많아요. 두고 온 것들,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 마음은 시간이 지난다고 옅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대는 분단이 어떤 건지 몸으로 아시잖아요. 저도 이제 압니다.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 서로를 적이라 배우며 산다는 것을,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를요. 언젠가 그 강을 다시 건널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저는 오늘도 바랍니다. 이번엔 도망치는 게 아니라 그냥 고향에 가는 길로요. 그 날이 우리 세대에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